네, 안녕하세요. 저희 눈곱뜨기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 오시면 시작을 하겠는데요. 한 가지 양해드릴 점은 유진상 선생님 패널 중에 한 분이신 유진상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셔서 세 분 모시고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첫 시간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안 오셨던 분들도 좀 있어서 전시 간략한 소개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눈곱뜨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 60여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틀어지는 작업들이나 대부분이 광고성 이미지고 특히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라든지 주얼리 브랜드들 광고성 이미지가 대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예술 작업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클리셰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가능할지를 제가 작가분들한테 질문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19m, 2m짜리 LED 패널에서 어떻게 작가분들이 해석을 하시는지에 대한 작업을 모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총 전시 러닝타임은 1시간이고요. 1시간 동안 8분 작품들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작업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외 파사드에서는 절대 칠 수 없는 작업을 만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 작업에서 이제 새로운 이 포맷을 활용을 해서 신작을 만드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마치고 관심 있으시면은 전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은 새로운 관객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가 직함을 틀리지 않기 위해 서울시 도시경관 담당관 빛 디자인팀 학예연구사이신 백곤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규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영 월간미술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세 분 모시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고 각 한 분씩 한 10분 정도의 본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하고 이제 관객과에도 질문을 받고 이러한 형식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LED 미디어 파사드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공공 디자인, 어떻게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예술이라고 공공예술, 있죠? 네, 공공예술로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서울 시민에게 불특정한 공간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보여지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는 이제 상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랬을 때 어떠한 새로운 관객들이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또 다른 관객들을 어떻게 상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대부분이 세금을 써서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작업 안의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그거를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인 관람자가 누군지 아니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거의 없지 않았었나? 굉장히 막연한 어떤 누군가가 있고 그들이 와서 셀피를 찍거나 촬영을 할 것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서 공공미술이라면 누가 대상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 백곤 선생님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백곤 선생님 본인 하시는 일들 소개하시면서 네네. 네, 이야기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공무원 입장으로 참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에도 또 학예사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시립미술관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 정말 행정 소속으로 한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행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 내에서, 행정 공무원 집단 내에서 어떤 예술성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금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터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루프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루프에서 시작을 제 했고요. 옛날 동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에 말씀 주신 관객 그리고 이제 퍼블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겪고 오면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개념 차이를 극명하게 저는 경험한 케이스여서요. 저 경험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10년간은 미술계에서 미술관 큐레이터 혹은 학예연구사 기획자로 일을 했고요. 2006년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고 제 석사학위 논문이 미디어 아트예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미술관을 다니면서도 계속 미디어 아트 기획을 했던 사람이고요. 2009년도에는 조금 저 스스로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미디어 아트 전기 나갔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당시에 센세이션했죠. 정말로 제 경험이었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토탈 미술관에 일을 하면서 미술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시스턴트로 했죠. 전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정말 2시간 걸려서 복구를 했어요. 하고 30분 있다 또 나가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한 3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미디어 아트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미디어 아트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뭘까? 혹시 이 전기가 나갔을 때 미디어 아트를 미디어 아트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기 나갔을 때 대처 방안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무엇을 구걸하는가? 라는 또 재밌는 전시를 또 기획을 하면서 미디어 아트를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미술관을 그만두고 서울시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시립미술관이 아니고요. 정말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안에 공공미술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공공미술 행정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미디어 캔버스, 그러니까 그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의 주제인 미디어 파사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스퀘어가 2009년도에 시작됐잖아요. 네,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를 처음으로 제가 2016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미디어의 끈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2022년도에 미디어 아트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개시켜 주신 빛 디자인 팀을 만들게 됐고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2019년도에 서울라이트 DDP, 서울라이트 DDP가 미디어 파사드이죠. 저희 국에서 진행하는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서울라이트 광화문,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 빗섬 축제는 제가 기획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디어 파사드 빗섬 축제 그리고 아뜰리에 광화라든지 미디어 플랫폼들을 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예산만 해도 한 60억 이상 되는 사업을 1년에 항상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로 나온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술관에 있을 때는 관객이 정말 작가이고 미술품을 보러 온 미술관 관객이었죠. 근데 그런 관객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퍼블릭이었어요. 미술계에 있을 때는 10년간의 퍼블릭은 작가 선생님과 그리고 관객들. 그런데 시청을 가니까 이 관객 개념이 사라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로 정리가 된 대중이라는 표현, 저는 대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시에 들어와서는 시민, 대시민. 그러니까 지금은 대중이 굉장히 낯설어요. 대중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대중이라는 단어를 저도 썼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요. 대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고급 문화에 속해 있고 그 다른 고급 문화랑 반대되는 격에서의 대중문화를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추측을 하고요. 지금은 대중이라는 게 너무 낯설어서 대중이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퍼블릭은 시민,
근데 시민은 뭐냐면 그 시민에는 저도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어서 시민 친화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 시민 친화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해야 된다.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관객이 저는 제 주 고객은 시민이에요. 네, 그냥 일반 시민. 말씀 주신 대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시민. 네, 일반 시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나중에 뭐 피드백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엄 편집장님 초대드린 이유도 이제 미술 잡지라는 굉장히 특정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또 확장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관객층 아니면 독자층이 바뀌어가는 것들도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지금 현대미술이 또 어떤 특정한 시기보다도 더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되게 비슷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우리의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월간 미술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끔 뭐 대학 강의나 이런 데 나가보면 월간 미술 편집장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정으로 보는 대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대에 가서 제가 이제 미술 잡지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적은 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잡지는 요즘 누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한 달이 지난 기사는 다 온라인에서 배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저희도 직접적인 우리 잡지를 보시는 분들, 근데 우리 기사를 접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SNS를 뭐 저희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가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뿌리는 역할 외에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새로운 관객은 누구인가라는 이제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이제 그동안 저도 사실 이제 잡지사에 오기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그때 또 이제 미디어 파사드 뭐 프로젝트들이 막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자 채널로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주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는 지원 사업이 그때 거의 세팅이 되다시피 했고, 지금 이제 그때 논의됐던 게 이런 새로운 종류의 예술, 새로운 디지털 아트가 생길 때 그럼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매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근데 매개자들도 사실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뭐 담론 형성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컨퍼런스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태계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호흡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왔는데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송출되는 작품들, 이미지를 바라보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그동안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고 툴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작가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그 툴로 활용해야지 라는 어떤 고민만 있었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이 이제 송출되었을 때 누가 보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소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정책단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 와서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저희 같은 매체 안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의 독자, 우리의 소비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누구인가? 그래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비롯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양 잡지인 고래가 그랬어를 이제 발행을 20년을 하셨나요? 그동안 이제 그 특정한, 나이대 10대 뭐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의 아이를 가진 부모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 오셨고, 그리고 교양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도 여러 번 쓰셔서 초대를 드렸는데요. 지금의 교양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교양 시민이 뭐냐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3학년의 아이를 둔 부모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도. 예. 부모도 물론 바뀌었죠. 근데 이제 고래가 그랬어를 혹시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20년이 넘었지만 그 독자들은 항상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 보면은 안 보게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바뀌었죠. 독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20년을 좀 경과해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 월간미술 편집장이시지만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년 전에 어린이 교양지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나름의 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그러한가? 이제 우리 양지은 디렉터님 질문 그대로 하는 건데요. 어린이 교양지는 무엇인가? 그걸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어린이 교양은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양은 뭔가?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3개월 정도 휴관을 하고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서너 달 열심히 고민해서 성과가 혹시 있다면 그때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걸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교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의 양이나 혹은 뭐 매너 혹은 예술적 취향 같은 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 서구 근대 역사에서도 교양이 출현한 그 배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근본은 좀 더 나은 나입니다. 좀 더 인간으로서 내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단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과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양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양은 교양의 재료일 수는 있지만 교양의 척도는 아니죠. 갈수록 한국은 특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 좀 고라파지는데, 그 인문과학 쪽, 인문학 쪽이 워낙에 이제 서구 이쪽의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수입해서 빨리 그걸 얘기하는가가 마치 세련됨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즉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성숙도나 학력이나 시민들의 교양 수준을 볼 때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동시대 미술,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얘기하는 미술, 개념이라든가 지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교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교양이 없죠. 교양이 나쁜 상태에 있다가 아니라 교양이 좀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양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어떤 백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같이 생각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술가도 지식인도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교양의 진공 상태에서 시민 관계가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 관객들은 누구일까? 왜냐하면 이것도 저는 그 세대,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도 이미 교양이 진공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을 해봐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교양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그런, 네,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그 교양이라든지 시민이라는 것들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단어들이 너무 크다 보니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빅 관련 행사를 한다면 주로 오는 관객들은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인가요? 관객이죠. 네, 관객. 오늘 관객들은, 이제 네. 교양 있는 관객이 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제도적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시스템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 스크린, 이거 작가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게 미디어 파사드로 지금 명명을 하셨지만 정확하게는 미디어 스크린이죠. 네. 미디어 파사드는 그 건축물 외벽에 쏘는 그 빛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이게 그 예술 조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프로젝션 미디어 파사드인 경우죠. 예술 조명으로 빛을 쏘아서 어떤 예술성을 가미한 조명인 거죠. 예술 조명으로 치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LED 미디어 스크린은 그거는 5개 광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5개 광고물과 미디어 그 파사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흔히 우리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고요. 실제 지금 전시장에 보이는 거는 미디어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디어 파사드의 충족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축물 외벽 첫 번째. 그리고 지금 DDP 이제 19년부터 했던 서울라이트 DDP가 유명한 이유는 220m의 그런 곡선의 DDP의 랩핑을 잡았다는 거죠. 곡선율을 다 잡아내서 하나의 대형 스크린으로 잡아냈다. 그 곡선에 맞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틀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는 2019년 서울라이트 DDP였죠. 그랬을 때 그때부터 미디어 파사드가 개념이 확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제도적으로 접근은 많이 못 하셨어요. 지금 5개 광고물 특구 지역으로 확대된 명동의 신세계 명동 스퀘어, 거기도 사실은 5개 광고물이죠. 5개 광고물 특구로 확장된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통칭해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객을 떠나서 우리가 관객들이 정말 미디어 파사드를 이해를 할까? 했는데 2019년도에부터 제가 이제 서울라이트 DDP 때 항상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요. 단 15분짜리 관람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 추위에도 엄청난 줄을 서요. 핫팩을 여러 개, 저도 한 4개 들고 갔는데요. 그 정도로 열의가 대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디어 파사드가 도대체 뭔데 지금 이렇게 이런 많은 관객들이 이 추위에도 와서 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미디어 파사드를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미술계에서 좀 제대로 집중을 조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예요. 근데 이제 루프에서 양준 디렉터님께서 이런 기획을 하셔서 너무 반갑죠. 네, 너무 반갑고 분명히 이 관객에 대한 얘기는 좀 주고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미술 잡지에서도 이런 거를 월간미술에서 많이 다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퍼블릭 아트도 다루겠지만 미술관 외벽에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시를 좀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다룬 적은 별로 없고요. 이제 저도 오기 전에 아침에 그러면 이제 저희 기사가 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지만 SNS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포스팅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스크린 찾아봤더니, 이렇게 SNS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관광 스팟이나 페스티벌, 이벤트처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토 스팟, 꼭 가야 할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생각은 저는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강렬한 경험을 주는 무엇인가를 나도 거기 가서 실제로 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그 가운데 있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어쨌든 이미지로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문화생활 같은 거를 좀 소비하고 과시하고 그럴 수 있는 형태로 좀 SNS에 지금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작가의 무엇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대부분의 이벤트들, 관광 이벤트건 이렇게 약간 페스티벌이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어떤 좀 스펙타클한 경험이라는 것에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대중적인 전시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셀피를 찍기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네. 인스타 포스팅을 위한 포토스팟으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전시의 부제는 미디어 파사드를 위한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스크린이, 그래서 일부러 장영희 선생님 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못할 작업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티스틱 예술적 제스처로서의 제안들인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셀피 스팟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 관객의 그리고 그걸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저한테 그것이 어떤 문화적 교양 있는 자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미디어 파사드에 가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하는데, 그 콘텐츠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없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죠. 건물 외벽이 아니니까. 근데 실내에 구현해본 미디어 파사드의 예술적 예시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 말씀을 네. 하시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우리 서울시의 빌딩 외벽이나 이런 데 만약에 내걸린다는 표현은 좀. 맞아요. 내걸린 거 맞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아마 불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체마다, 미디어마다 컨텍스트의 제한이 있잖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나서 그러는데, 일테면 제가 무슨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신문 같은 데 글을 쓸 때는 계급이 어떻고 노동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방송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방송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컨텍스트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가장 큰 제한을 받는 매체가 뭘까? 바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백 선생님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뭐 이상하다. 어제 양 디렉터님 표현을 귀신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 조금의 귀신 이미지도 안 됩니다. 바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 감상의 제 상식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이 있어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예쁘다, 멋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진지한 예술 감상은 아니죠. 특히
동시대 미술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미디어 파사드는 가장 큰 제한을 갖는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또 매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제가 이번 전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존중심이 드는 게, 아, 이런 예시를 보이고, 우리가 서울시의 벽에 이런 거를 한번 내걸어 보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제안 같은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제가 그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을 하시는 그 과장님의 인터뷰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정책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참여도, 그 다음에 관객의 만족도,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 영상이나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공공미술을 만족도가 높은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뭐 이런 게 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네, 궁금한데요.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불편함을 이제 김경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불편함도 하나의 예술 범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쉬운 작업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선정적인 부분들, 조금 뭐 귀신 나올 것 같다, 무서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공공 프로젝트 퍼블릭 아트. 그러니까 퍼블릭 아트 공공 미술이라고 했지만요. 저희는 지금 공공 미디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미술은 조각을 포함한, 형상을 포함한 미술이기 때문에 그건 한 5년간 저희가 했는데, 저는 지금 공공 미디어 아트 서울을 진행하고 있어서 형상이 없는 비물질적인 전자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예술성을 가미한 약간의 불편함을 살짝 가미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이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끊임없이 계속 제 사업의 화두로 들어오는데, 과연 미술계에 있는 작가님들이 이 섹션, 그러니까 저희 분야, 다른 분야예요. 사실은 공공미디어는 이 분야로 들어와서 확장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계 씬에서, 미술 씬에서는 작가 고유의 작품을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씬으로 왔을 때는 다른 엔지니어라든지 다른 부분, 건축가라든지 다른 부분과 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술가 선생님께서도, 작가 선생님도 살짝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점만 되면 이 불편함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불편함을 즐거움. 이 프로세스를 알면 좋은데요. 그게 어려워서 제가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만족도는 이제 정량평가죠. 몇만 명이 왔느냐. 작년에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180만 명이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수치로 따지면 180만 명이 왔다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술관에서, 시립미술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100만 명 넘지 못해요. 정말로. 그랬을 때 일단 수치적인 정량적인 만족도는 됐어요.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얼마큼 작품이 흥미롭고 좋았느냐라고 저희는 던져요. 설문조사를 정말 하는데요. 시민들이요, 정말 진지해요. 정말 진지해요. 진짜 이거 싫으면 싫었다 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너네들이 하는데 내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겠어. 꼼꼼하게 체크해 줘요. 정말 써요. 정말 써요. 쓰디쓴 비판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진지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보면 이 부분은 만족했다. 이 부분은 만족 못했다라는 게 좀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떤 부분들에 주로 만족하시고 불만족해 하시는지. 지금 양 디렉터님 말씀해 주셨던 셀피를 찍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함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고, 그 영상을 찍는데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짧은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쇼츠와 릴스는 영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거를 조금 길게 늘린 개념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축약했다 개념이 아니고요. 내 이미지를 이 한 컷으로 못 다루겠어. 한 컷으로 못 보여주겠어. 이걸 조금 늘리겠어. 이게 쇼츠의 이미지예요. 그 개념 자체가, 쇼츠랑 릴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상을 압축하고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셀카, 셀피, 내가 미디어 파사드의 그 긴 5분짜리 작품을 딱 한 컷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릴스로 짧게 이미지를 확장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내가 찍은 셀카, 셀피를 잘 저장했냐 안 했냐 요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작품성도 있고 뒤에 나랑 비교했을 때 잘 나오느냐. 근데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참여도, 그게 참여도인 거죠. 시민들의 참여도. 내가 찍었을 때 나와 함께, 내 컬러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나왔다 하면 잘 나온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디테일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미술이라 하면 어떤 셀카의 배경보다는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어떤 교류나 자극이나 아니면 일상으로의 침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미디어 파사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흥미로운 점이 대부분이 5개 광고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인데요. 그 광고물이라 하면 그 소비를 계속 늘리고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 파사드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입 화장품이나 주얼리나 이런 고가의 브랜드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어떤 백화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면 그들의 이미지를 마케팅의 도구로서의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소비 그 광고를 막는 것 자체도 어떠한 예술적 역할이지 않을까, 제스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근본 자체가 광고를 보여주는 거라면 광고를 끊어버리는 것도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것들 찾아보면 지금 그 타임스퀘어 프로젝트 보면 그 수많은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스크린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광고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그 썰카 같은 그 런던의 피카딜리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한 순간이라도 그 소비를 조장하는 그 이미지를 끊어버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적으로 미디어 파사드하고 5개 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5개 광고물에 있어서는 광고물은 사실은 사적 공간이잖아요. 사적 공간에 그 광고를 막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대신에 법적으로 20%를 공공적인 어떤 영상, 공익적인 광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0% 내에서 이제 서울시 광고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기업에서 만든 공공미술 캠페인 같은 광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강남역 그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스크린이죠. 거기에 예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작품들 튼 적이 있었죠. 그런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를 한 그게 이제 그 공공의 광고를 하는 그 타임, 그 20%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되고요. 그거를 아직 제도적으로는 그거를 20% 이상 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기업의 이익을 저희가 저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5개 광고물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즈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벽면에 224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이제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를 223.8로 가장 크게 그때 설치했었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국립 그 역사박물관 이거는 더 커요, 사실. 그거는 별도로 특구로 특정하게 좀 5개 광고물로 인정을 했지만 공익적인 광고를 더 많이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틀어준 거고요. 그리고 사적인 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고요. 대신에
확장 가능성은 지금 명동 특구가 생겼고 그리고 광화문 또 특구가 되었어요. 5개 광고물 특구. 5개 광고물 특구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 전체가 미디어 파사드, 이제 지금 개념이 확대된 미디어 파사드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5개 광고물과 미디어 파사드 2개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 말씀 주신 대로 예술 조명이기 때문에 좋은 빛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야간에 이 미디어 벽면에 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둘 다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할 때 이제 광화문에 이제 빔 프로젝션 미디어 파사드를 쐈잖아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요. 그냥 벽면에 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스크린과 파사드가 다른 점은 랩핑을 어떻게 하느냐. 그 광화문에 그 들고 나는 그 측면들을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아직 그 개념까지는 접근을 못 하셨어요. 기존에 내가 하던 작품을 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그 설계도 안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광화문 문이 있으면 문을 피해서 설계도를 잡아야 돼요. 문에 영상이 쏘아지지 않게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작년에 저희 5명의 작가가 있었는데 이인남 작가님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랩핑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계도 잡는 값이요. 다 실측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미디어 파사드와 그냥 미디어 스크린에 쏴지는 작품과 미디어 스크린에 쏴지는 작품은 조금 쉬워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작품을 그 스크린만 좀 키워서 확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해보면 이게 패널 하나가 50cm, 50cm 정사각형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시장 안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크린 크기라든지 규격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16:9라는 텔레비전 모니터 사이즈 아니면 프로젝터 사이즈에 맞춰서 다 일반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LED 패널의 발전과 시장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더 많이 미디어 전시장에서는 이런 LED 패널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는 이게 이제 기역자인 19m, 2m라는 특정한 크기로 작가분들이 신작을 했는데 이 꺾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린의 형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형태였고 그랬을 때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를 처음 생각해 보신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리 본인 모니터가 크고 좋아도 19m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상상을 했던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을 작가 스스로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정혜정 작가 같은 경우는 야외 프로젝션 경험하고 이제 실내 경험들을 아티스트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00m짜리의 이제 프로젝션을 할 경험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인간의 신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위와 100m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지를 아예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의 과정은 끊임없는 실패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 작가들의 입장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관객이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대형 스크린인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좀 더 셀피 너머의 무엇인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라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기 와서 이 작품을 볼 때는 어쨌든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스크린을 통해서 작품을 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작품들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관람객들한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코엑스에 있는 그 프로젝트 할 때는 시간대까지 맞춰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걸 직접 보려고 하는 경험을 했고,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걸 보면 또 그런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에 많은 그런 특구들이 있다 보니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신호가 걸렸을 때 우연히 엄청 단편만 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영향이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 아트의 유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미디어 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아트의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한 20%의 슬롯, 이것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공공 프로젝트들은 그 슬롯들을 좀 할당을 받아서 거기 작가들이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작가 입장에서 궁금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정말 작가들한테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민 관객 말씀하시니까 옛날에는 국민 관객이 있었잖아요. 시민이란 말은 언제나 쓰는데 국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발전한 이런 기술적으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뭐 대형 건물에 뭘 건다든가 이미지 같은 게 건다든가 혹은 뭐 메시지 같은 걸 내건다든가 하는 작업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그 서울시에 걸리는 정도를 그때 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변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함축해서 얘기하면 정치적 계속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시 같으면 그 중간에 이제 백건 선생님이 딱 끼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예술적 압력과 한쪽에서는 그 시민, 여기서 이제 시민 대중이라고 할 수 있죠. 시민 대중의 그리고 또 어떤 몸담고 계신 어떤 관료 체제에서의 어떤 그 압박, 불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디어 파사드를 점하고 있는 주체가 뭐가 될까요? 뭐 자본 또는 작가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일부는 저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술 작가라기보다는 좀 미디어 파사드 업자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기업으로 되어 있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공간은 비영리 공간 아닙니까? 비영리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서 전시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약간 비시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세금, 각국의 세금이죠. 그래서 기금, 지원금 혹은 레지던시 이런 것들 지원받으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예술 후원금입니다. 시민들의 예술 후원금으로 이 공간이 유지되고 이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또 비시장적 작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과 그 작가들의 그 어떤 그 창작물이 얼마나 그 실제 그 이 지하를 벗어나서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점할 수 있는가? 이 긴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이제 이것이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뭐 어느 1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아까 표현대로 뭐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런 여론만 나와도 그냥 걷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런 분위기로 시민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대한 그 설치물들이 실제로 그 관객과
그 예술의 어떤 조우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겠죠. 저는 흥미롭다는 것은 제가 이 업계의 바깥에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편하게 드리는 말씀이긴 하겠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할 때 5분을 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5분을 넘어가면요, 자리를 떠요. 실제로 자리를 뜹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교양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디어 아트, 미디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게임이라든지 더 많은 영상들이, 좋은 영상이 많은데, 굳이 길을 가면서 저 미디어 파사드를 5분 이상 볼까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양에 갇힌, 그러니까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기다려서 봅니다. 네. 대신에 작가님들은 그래요. 흔히 내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요거 조금 줄여서 한 8분으로 할게요. 안 돼요. 5분으로 줄여달라고 합니다. 왜냐? 5분 안에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1분 안에 딱 보고, 좋다. 우리 그 강남역에 파도 있죠. 그 30조짜리였잖아요. 30조짜리 작품인데 어마어마한 이슈를 냈죠. 1분 안에 이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요. 1분 안에 끌어당기면 내가 보아왔던 미디어, 내 핸드폰에서 보아왔던 미디어에 중독된 나는 더 새로운, 참신한, 저기 스펙타클이 있네? 라고 확 1분 안에 끌어당겨요. 그 정도 끌어당김이 있으려면요, 이미 이 시민은, 대중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객은 문화적 소양이 그만큼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3점, 4점 다 봅니다. 정말 봐요. 작년에요, 저희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35분간 계속 틀었어요. 작가 5점의 작품의 시그니처 영상까지. 35분간요, 앉아서 그 추위,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이미 문화적인 교양이 갖춰진, 우리는 이미 대중이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수준이 이만큼 높아왔어요. 근데 착각이 하나 있는 게, 작가님들은 내가 더 수준이 높을 거야. 이 착각, 이 갭이 하나 있어요. 이 갭을,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걸 깨트리면 어마어마한 큰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산업,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업체들 있죠. 네, 그러니까 기술업체. 정확하게 말하면 엔지니어 그룹이 있어요. 포진에 있는 엔지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요, 이 엔지니어 그룹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 내가 협업만 한다면, 내가 내 걸 좀 내려놓고, 작가로서 내려놓고 협업만 한다면 이 엔지니어 그룹은 나를 완전히 서포트해주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작가님들 만나면, 제가 사실은 이제 정책가로서 작가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작가님들이 이 씬에 들어온다면 도시에 정말 많은 미디어 아트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업은 전체 예산이 35억이고요. 제가 기획한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축제, 그거는 레이저 아트 작품입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앞서가서 레이저 아트로만 작품을 해보자. 왜냐하면 벽면이 아니라 레이저 아트 그 자체로, 우리가 흔히 공연에서 하는 레이저 아트 쇼로 보이는 그 레이저 아트 빔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물론 3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 거지만, 그걸 했을 때 정말 느낀 게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잖아요. 작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네, 그만큼 문화적 소양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관객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요. 정말로. 단지 그건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이슈가 될 만한 약간 그런 성적인 지점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좀 무서운 것들,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의 타겟은 20, 30대가 아니에요. 젠지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고. 예. 근데 그 바운더리를 제한이라고 두면 할 게 없어요. 그걸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걸 확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대중적인 맛, 조금 더 좋은 맛, 다들 좋아하는 맛을 만든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관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저는 말씀대로 아까
나는 어디 있는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10년을 미술관에 있었다가 지금 8년을 행정가로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공무원인가? 나는 미술계 큐레이터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내가 어느 바운더리에서 내가 내 앞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두 영역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두 영역 다 경험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관객은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백권수한테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괜찮습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이 성공했는가 평가는 역시 정량적 평가다. 그러니까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만족했는가. 그 자본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얼마나 판매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예술가들이 이제 말씀대로 거기 들어갔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하고는 관계가 없던 바깥에 진지한 예술가들이 그랬을 때 예술적 평가라는 것은 그런 관객 수나 단지 어떤 얼마까 매출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전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부 똑같은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앞으로 그런 예술적 쿼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이를테면 이 작품은 그런 정량 평가나 이런 걸 조금 예외로 둔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량 평가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내에서 서울시 내에서의 정량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량 평가지 이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의 정량 평가는 사실은 아니라 내부적인 고민이에요. 관객을 몇 명을 끌어들일 것인가에는 내부적인 고민이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예술가가 작업을 했는데 너무 그 관객이 적었다 보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작업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네, 되는 그 거죠. 부분은 이제 그리고 그것이 예시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 창작을 제한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관객은 정량 평가로 이제 저희가 감수해야 될 몫을 안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은 1월 달부터 막 12월 전시다 하면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끊임없이 협의를 해요, 작가님과.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리스크가 없게, 이것저것 리스크가 없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협업이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만나서 이걸 만들어내는,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 예산을 가지고. 대신 좋은 거는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아까 이제 그 전 토론에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전시권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돈을 댔더라도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되 우리는 그 전시 기간 동안 전시권을 가져요. 그래서 창작자인 작가가 너무 좋은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퍼블릭한 예술 작품을. 그거를 다음에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작가에게 좀 배려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쿼터제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자문회의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그 용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엔지니어 그룹들을 끊임없이 붙여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퍼블릭 그 사업을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근데 시에서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게 특히 제가 조금 더 개입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예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 테니까요. 네. 이전 시간에 이제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NFT로 해서 작업 드랍을 6개월 동안 했었던 프로젝트 소개를 박용철 선생님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말 시정에서의 평가를 그 드나무 업비트 NFT 팀 실장님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숫자로 이제 시장이면 숫자인 거죠. 판매 거래가 6개월 동안 5억 정도가 됐었고,
2022년 기준 그 이후에 2차 거래가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리셀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그거의 소장자가 1,3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새로운 종류의 컬렉터인 것이고 거기에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업비트 쪽에서도 그러니까 2차 거래가 실거래보다 2배 정도 됐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 가상화폐 유저들이 뭐 예술 작품이어서 샀다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예술들이 갖는 가능성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전도 그 1,300명이라는 소장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건 기존 예술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1,300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디지털 환경에서 완전히 변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것들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 관객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늘 미디어 파사드를 보면 아쉬웠던 것들이 너무 좀 반복되는 클리셰들이 계속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잘 보러 가지 않는 전문가 집단들은 별로 찾지 않는 것들이 되었는데 사실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클리셰로 끝이 나는 걸까요? 네, 저희도 딜레마예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랩핑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랩핑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과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본 거는 소울라이트 DDP가 올해 김한기 작품을 같이 콜라보해서 작품을 틀었어요. 굉장히 좀 신선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파사드라고 했을 때 미디어 스크린이 아니거든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입체적인 꼭 뭐 그 이멀전 기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아나몰픽 일루전 기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AI가 아닌 그리고 그래픽적인 게 아닌 주제로서 제가 처음에 했던 고민이에요. 미디어 아트 전기 나갔을 때 대처 방안처럼 이걸 미디어 아트 5분짜리 미디어 아트라고 명명을 할 때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반복적인 클리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게 커요. 저는 정말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얘는 하나의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PD가 될 수 있는 정말 스펙타클한 극장이 미디어 파사드이거든요. 시가 돈 다 대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가 돈도 다 대주고 장비 어마어마 비싸요. 5만 안시 루멘이요. 한 대 4억짜리예요. 그런 것들을 막 지원을 해주잖아요. 언제 써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히나 AI를 너무 많이 썼어요. AI 그래픽. 그리고 실사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사로서 거기 환경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술 작품으로 접근을 하되 이게 다른 영역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해보니까요. 정말요. 클리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클리셰가 많아지는 것은 항상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한테 이득이고 관객도 반응이 무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 창작자가 길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스스로.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작가들이 미디어 파사드에 얼마나 이제 점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시민으로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의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권 선생님은 작가들한테 자꾸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성에 비해서 제가 자꾸 말하고 있는 어떤 통제나 불편 때문에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 적극성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작다. 그래서 그런 여기도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는 어쨌든 미디어 파사드는 이걸 제공하고 여기 작품을 틀게 의뢰를 하는 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지자체, 요즘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요구가 뭐 같은 거 이제 의뢰가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제 사실 아까 협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의 큰 프로젝트 협업이 될 수 있지만 또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작가들이 좀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거나 테크니션들이 많은 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작가의 몫이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사한 걸 많이 요청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작가의 몫보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테크니션의 몫이 많아지니까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작가들은 이건 우리가 들어갈 역할이나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발주자의 의지도 좀 거기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위험 부담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총괄적으로 내가 다 했던 거를 나는 정말 창조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 테크니션한테 주는 거예요. 특히나 미디어 파서드에 제일 중요한 게 사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아티스트한테 내 작품이 이런 작품이니 뭐 이런 사운드 좀 만들어주세요. 같이 좀 해봅시다. 그렇게 만나면 테크니션도 만나지만 사운드 아티스트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온전히 혼자 다 해봤기 때문에 온전히 혼자 다 하는 그 예술가의 고유성, 독창성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더 큰 미디어 파사드 작가로 성장하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서울시 와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시민의 위치와 예술가의 위치가 네. 사실 민주적으로 동등한데 네. 많은 예술가들이 아직도 굉장히 전통적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내가 어떤 내 미감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는 태도로 그렇게 표현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좀 벗어난다면 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약간 경영자 마인드로 조금 접근한다면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꾸 업체 사장님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업체 사장님 마인드를 좀 용이하게 갖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위험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게 협업을 하면 위험이 분산된다. 그렇죠. 각자의 문제가 전문성이 일어났을 있으니까. 때 네. 그건 되게 흥미로운데 돌이켜보면 이제 그 창작가 예술의 역사에서는 이제 그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분기점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마광수 작가라고 있었어요. 또 장정일 이런 사람들이 외설 표현이라고 그래서 소설에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고. 근데 지금 그 작품을 보면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다니. 그 쇼츠만도 이거 못하다는 건 다른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작가와 시민 일반의 큰 에너지가 이 체제의 에너지와 계속 긴장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계속 조금씩 그 점할 수 있다. 근데 위험 부담의 요령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위험 분산은 원래 그 금융 투자, 그 투기 금융에서 막 이렇게 쪼개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뭐 돈을 일일이 없다고 했는데 2008년에 뻥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단히 흥미롭게 그걸 봤는데, 이렇게 관이나 이렇게 대형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작가의 위험 분산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대단히 저한테 공부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들이 좀 더 용기를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작가라면 사고를 한번 무릅써야죠. 시민들의 예술 후원금으로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는 상황은 거꾸로 보면 행복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격렬하게 서로 소통하고 예술적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 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아요. 어떤 산들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산이 의미가 전혀 우스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한 20분 정도 남아서 혹시 관객 참여하시는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미디어 파사드랑 그리고 라이팅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하면서도 말씀하셨던 엔지니어링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동성당 미디어 파사드 하면서 레이저 아트랑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을 했었을 때 그 관객들이랑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다라는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근데 그 미디어 파사드적으로 DDP나 이런 데서 많이 진행되는 파사드를 볼 때 살짝 아쉬운 점들이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 파사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뽑히는 작가군과 그 참여자들의 어떤 작업물들을 봤었을 때 일단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작가, 그리고 그 영상 스크린적으로 많이 보여줬던 작가들의 작업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혹시 앞으로 대안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해결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초기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좀 강렬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서울라이트 DDP는 레피 가나돌로 처음에 그냥 좀 유명한 작가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6년 차가 됐을 때는 거기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테크니션 집단 그룹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라이트 저처럼 그러니까 레이저 아트 하는 빗썸 축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가를 데려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있겠지만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테크니션 그룹과 함께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의 요구도 저희 사장님의 요구도 저는 바깥은 사장님이라고 하니까요. 사장님의 요구도 외국 작가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 네. 굳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 외국 작가를 다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오는 건 아니다.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 더 한국 작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이 길이 많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플랫폼도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미디어 플랫폼에 제일 큰 플랫폼은 이제 그 아틀리에 광화라고 그 세종문화관 옆에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5만 원씩 빔 프로젝터 4대 들어가서 20억 들여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거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치마당 플랫폼도 있고요. 여러 플랫폼이 있어서 꼭 큰 비축제만이 아니라 작은 플랫폼에서도 참여의 기회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관객 경험이랑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DDP, 레피가나도 했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되니까 관객들이 다 사진을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이제 저는 조금 키가 낮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 지금 당장은 최신 기술이 되어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기술, 구식 기술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설치된 걸 봤을 때 뭐 2층 컨테이너한테 발열을 잡으려고 하고 또 엄청난 전력을 쓰시면서
전기줄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집중이 잘 되니까 주변에 이제 명도라고 해야 되나 채도를 낮추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조금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관객 경험에 대한 부분은 의도된 바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펙터클. 강렬한 화면. 우리는 작은 화면이 보려면 모니터로 보면 되죠. 우리가 극장에 가는 이유는 그 압도하는 그 시각 경험을 경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DDP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DDP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국에서 DDP를 하는 거고요. 광화문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광화문에 쏘아지는 미디어 파사드가 나를 압도하는 그 경험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객 경험은 이제 정확하게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2026년에 그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라고요. 그 만리동 광장이라고 서울로 끝자락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 최첨단 기자재를 썼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지 다시 이제 아예 정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대 최고의 사양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DDP도 구매를 했죠, 아예. 일부는 구매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구매한 시점에서 한 몇 년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여를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틀리에 광화 같은 경우는 당시 5만 원씩 엄청난 금액이에요. 20억은 큰 돈입니다, 사실. 지금도 5만 원씩 루멘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 최고의 기술. 조금 있으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맞게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런 거는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부분은요. 조명을 그 시기에는 살짝 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옹 비축제를 가니까 그때 이제 비축제 기간이 딱 3일인데요. 조명을 빨간색으로 다 바꿨어요. 가로등을. 그 시기만. 비축제 시기에만 그 리옹 시에는 빨간색 그 가로등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광화문에서 조명을 너무 강한 조명이어서 좀 색깔을 좀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은 확보하되 조도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가라는 게 저도 만약에 미술계에 있으면 그런 거 다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장비랑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공서라고 해서 꼭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네.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니, 이 전시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LED 패널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들 3년 전이었으면 공공기금으로는 불가능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미디어 스크린을 전시장에서 보시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 그 잘하고 계시겠다고 해가지고 좀 궁금한 건데 이 주제랑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아름답게 요즘 보이는 이유는 그 너무 많은 미디어 스크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너무 투머치여서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요즘 사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쓰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염두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잘못했죠. 정확한 지점인 게요. 정말이에요. 이게 빛공해잖아요. 빛공해.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빛공해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빛공해를 줄일까?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는 이제 그 좀빛 조례에 의하면 11시까지 틀 수 있고요. 5개 광고물은 24시까지 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조도를 엄청 높여요. 막 역사박물관도 초기에는 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빛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아직 지금은 이제 활성기라 이걸 좀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다. 빛공해다. 이거는 너무 많다. 그런 질문도 하시고요.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은 활성기로서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하되 좀 시기를 좀 조절하는 거죠. 특정한 시기에만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서울라이트 광화문 같은 경우도 12월에만 딱 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DDP 같은 경우는 올해는 봄, 가을 이렇게 가을과 겨울 두 번 나눠서 하는 거고 특정 축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금 저조도로 해야 될 때, 조도를 낮춰야 될 때는 조도 값을 낮춥니다. 그리고 저희 좀비 심의를 할 때 말씀 주신 그런 조도를 명확하게 이렇게 칸델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300칸델라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미디어 파사드는. 이거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의 조건은 이거는 미디어 스크린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이니까. 300칸델라와 광고물은 1500칸델라예요. 그러니까 그 테크니션 분들 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룩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300과 1500은 완전 다르잖아요. 5개 광고물은 1500칸델라예요. LED. 근데 미디어 파사드는 300칸델라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빠른 전멸 안 돼요. 미디어 파사드는. 왜냐? 예술 조명이니까. 조명이 너무 빠르면 눈부시잖아요. 빠른 전멸 안 되고 예술 작품만 되고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강화만 하는 것이 법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확대하고 확장하고 연장하게 하는 게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계속 조금 확대해 갈 예정이고요. 빛공예는 최대한 없게끔 지금 잘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열심히 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을 저한테만 하셔가지고. 저도 그 선생님께 하나 질문 드리면 아까 뭐 그 지금 단계에서 그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시 예산으로 충당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좀 협업을 하시는지 뭐 LG 같은 데도 보면 사실 해외에 LG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뮤지엄들과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민자 유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비썸 축제 할 때는 LG U 플러스의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빅워크라는 그 기업,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았고 NFT 그 카카오 그룹의 NFT 하는 그라운드 X라는 그 그룹의 후원을 전체적으로 한 4억 5천 정도 받았어요. 올해도 한 4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곧 개봉할 텐데요. 얘는 넷플릭스랑 같이 또 진행하고 있어요. 기기 지원은 기기 지원은 아니고 이제 아니구나. 같이 협업하는 거죠. 펀딩으로. 네, 그러니까 후원금 주고 기기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기도 가능한데요. 기기까지 협력은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LG전자, 삼성전자랑 협의를 했는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작품으로 괜찮은데 야외에 나가잖아요. 저희 야외니까. 야외에 이 LED 스크린이 나갔을 때 야외 스크린으로서는 아직은 실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5개 광고 업체로서는 큰 삼성, LG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이렇게 막 설치는 안 하고 있어요. 5개 광고물은 아직은 5개 미디어 스크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업이 만약에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열심히 그러니까 공적인 예산 갖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인간 기업 인자 유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협력하고 뭐 재작년에도 KT랑 같이 또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료 행사잖아요. 그렇죠. 무료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마련을 해야 돼. 네. 네. 더 대한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이다 보니까 그쵸? 네네.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또 궁금하신 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점점 그 도시의 이런 미디어 환경, 미디어 스크린에 외벽을 친 건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부처님이 이제 하시는 업무상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논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점인데 뭐냐면 어찌 보면은 이제 공적 공간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스페이스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공공성이라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이미지와 스크린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미술 맥락에서 만약 이런 외벽에 스치는 게 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쿼터적인 저런 뭔가 일정량 소위 공적인 맥락에서 소위를 어느 정도 저는 좀 공적인 콘텐츠를 기획해서 뭔가 계획을 계획하는 계획이라든지 실제 그런 논의들이 실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네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공공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논의 이게 아마 개인 사업적 기업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시라고 서울시 안에 무슨 도시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어떤 팀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공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런 콘텐츠가 만약에 보여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논의에 대한 지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태라든지 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그 쿼터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설 미술, 그러니까 사설 기관에서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공익 광고, 공적인 광고들 혹은 예술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15에서 20% 정도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일시적으로 공공미술을 시간을 그 공공 미디어 아트를 일시적으로 동시에 틀려는 계획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시 자체의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색을 했는데요. 서울색, 그러니까 매년 서울색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색이죠. 2024년 스카이코랄색, 약간 분홍색 같은 그 한강의 노을색이에요. 그 색을 각 미디어 파사드에 송출하게끔. 예, 그것도 시간을 맞출 수는 없어요. 다. 근데 송출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서울 미디어아트 위크라고 그 협업체계가 구성돼 있어요. 민간업체, 민간기관까지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어서 민간에서 스스로 이렇게 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랑 같이 계속 연결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시도 자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계속 시퀀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게 씬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베뉴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거를 다룰 작가님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니 기존의 그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들한테 손을 내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저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진행했던 거는 평면 작가, 회화 작가님들도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게끔 아예 공모를 할 때 회화, 사진, 복합 매체 그렇게 뽑아버려요. 네. 그래서 회화, 평면을 하는 사람들도 오셔서 저희 엔지니어랑 붙어서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잖아요. 회화, 평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무빙으로 살짝만 보여줘도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계 전체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작가님들이 그 미디어 파사드 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네. 네. 또 질문이나 의견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생각이 나는데 이 미디어 아트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무빙을 줌으로써 뭔가 비슷한 장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흐의 빛의 번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단지 모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미디어 아트가 되는 것인가? 이 형식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데 껴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커미션을 줘서 정말 이 형식 자체에 부합할 수 있는 순수 미술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어야 이건 클리셰적이지 않은 그리고 그런 그래픽적인 스펙타클 그런 효과에만 치중되지 않은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심도 깊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작품이 창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큐레이션 작업과 커미션 작업이 선행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셨던 이펙트 효과는 정말 이렇게 기록되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디스트릭트에 그 뮤지엄들은 수많은 뮤지엄들이 있었죠. 효과예요, 이펙트.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작가님이 계신가요? 자체적으로 다 만드신대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아르떼 뮤지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아르떼 뮤지엄이 많고, 그러니까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뉴욕 타임스퀘어도 작품을 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 작가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쭤봤어요, 실제 가서. 근데 작가는 없고요. 저희 엔지니어가 다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있고요. 작품을 계속 리뉴얼을 하면서 계속 제작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작가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이펙트와 어떤 스펙터클 이미지가 계속 되는 거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품이어야 돼. 결국엔 작품이어야 돼요. 저는 미디어 아트를 정말 미디어 아트로 명명할 수 있을 때는 거긴 메시지가 있고 작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5분짜리, 1분짜리라도 작가로서 작품 메시지를 전달해서 작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상이 아니라요. 그러면 작품인 거죠. 저는 거기서 분명히 작가님들께서 그 핵심을 놓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본이니까요. 네. 저도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에서 그 강남대로에 김보희 작가님. 네, 김보희 작가님 공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미술은행 위원이어서 처음에 되게 우려를 표현했어요. 미디어 작가도 아니고 그게 미디어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미술관이 매개를 해서 양쪽 테크니션과 작가를 연계하면서 나온 결과물은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작가분 자체 굉장히 만족했고 그러니까 그 작품이 굉장히 다른 미디어 아트 작품들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한 작품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고요하게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사례들이 사실 좀 좋은 사례들이 하나 두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미술관이나 이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좀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럼 어떻게 교양 있는 시민이 좀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있구나, 이걸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건 그 비영리 공간과 비시장 작가 이렇게 뭐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쪽 경향의 그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죠. 주민들하고 만난다든가. 아니, 여기 지금 참여하신 8팀 중에 3팀은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고, 장영애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가면 토론토 영화제 때 그런 띠 작업, 그 영화제 그 안내띠 있잖아요. 장영애 중공업이야 뭐. 네, 그런 점, 그러니까 반 정도의 작가들은 공공 프로젝션 경험이 있으나 실내 전시 작업과는 상당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대중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의 예술가들이나 그 기획자들이나 운영자들이 좀 덜 적극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접근하기 우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제 같은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제 경험에서 또 백권 선생님도 경험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예술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사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오히려 작가들이나 큐레이터가 더 겁을 먹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시민들은 열려 있다. 네. 가장 핫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시민들한테 인정받으면 100만 명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가장 핫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작가를 알리는 가장 저로의 정말 좋은 콘텐츠인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저희 시간이 되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토요일 오후에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